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이제 저번 주 수업했죠? 1년 만에 뵙습니다. 해가 바뀌어갖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올해가 이제 2020년, 경자년이라고 그래요. 경자년, GTN인데, 자, 경자년이니까, 경사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이제 10월 24일 날, 자, 우리 시험이 있을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하여튼, 예? 10월 30일이요? 올해는 24일이 아니고 알았어요.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 예, 다들 합격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이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오늘 이제 공법 첫 시간인데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셨어요? 저번 주에 안 나왔으니까 새로 오셔갖고 자,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있고 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 어떤 과목인지 우리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밖에 저 강의 계획서 이제 붙여놨으니까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자, 올해 11월, 12월 달은 3교시 체계로 했죠. 3교시 수업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1월 달부터는 4교시 체계로 합니다. 4시간씩. 오전반은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 10분 쉬고 그런 식으로 4교시 체계. 4교시 한다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3교시 수업 듣는 것은 익숙해지셨으니까 4교시 체계로. 우리 민법하고 개론, 공법 이 세 과목은 기본서 자체가 두껍죠. 내용도 많고 하니까 이게 3교시 체계로는 좀 수업이 벅차요. 그래서 4교시 체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이제 참조하시고 그 강의 계획서는 그 예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습. 근데 뭐 예습해요? 예습 안 하니까 뭐 강의 계획서 별로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예의상 붙여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PPT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런데 이제 PPT가 이쪽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자, 이쪽은 제가 한 번도 눈길을 안 줄 것 같아요. 좀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화면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프린트물이 좀 많이 나갔죠. 그 확인학습 문제는 풀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그 확인학습 문제 맞추고 그러면은 벙 찌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많이 나간 거 프린트물 자, 부동산법 총칙 넣어가지고 1시간 정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저는 이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정민입니다. 뭐 제 이름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럼 저와 같이 이제 부동산 공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동산법이 어떤 과목이나 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동산법은 우리 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의 하나입니다.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 이런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좀 힘들어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을 뭐 공포의 공법 그러죠. 공법 포기.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공법 때문에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속출을 하는데 자, 1월 달부터 같이 우리 공부했다 그러면은 포기할 이유 없어요. 다 같이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 공법 하면은 크게 이제 두 단어죠. 부동산하고 공법. 자, 부동산은 뭐라 그래요? 그 민법 시간에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정착물로서 부동산 많습니다. 뭐 건물도 있고 농작물, 임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쪽에 잘 보여요? 화면 잘 보여요?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대답도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착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농작물, 임목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 공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저희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 자, 요 두 개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 우리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은 뭐냐?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부동산법을 토지공법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공법하고 비교해갖고 우리 이제 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법.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사적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그것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고요. 이 사법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민법 있죠.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법은 공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공적 관계라고 할 때는 누구하고 누구냐? 국가하고 국민.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사법 관계에서 개인하고 개인은 절대 평등이라고 그러죠. 법 앞에 평등. 평등한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제가 깔끔하게 그려놨어요. 우리 공법이라고 할 때는 국가하고 국민, 국가가 더 위에 있다고 그래요. 국가가 우월한 주에서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이 공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가 위에서 명령,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복종, 상명하복 이런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별체계,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합쳐가지고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법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4가지 성격 써놨는데 그 1번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행정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법, 이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많이 있죠. 뭐 헌법도 있고 형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공법이다라고 하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냐? 행정법, 이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 그래서 국가가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 뭐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요? 우리 서울특별시에 주택 난이 발생하니까 신도시 지정해갖고 개발하죠. 신도시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신공항을 건설할 수도 있고 교통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철도 같은 거 GTX 뭐 그런 것들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 그 행정법이다라고 하고요. 행정법에서 우리 국가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그래서 국가의 행정청의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동산법은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규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규제. 이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거, 그거를 부동산 재산권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뭐 하는 거냐? 규제합니다. 소유, 이용, 거래를 국가가 못하게 규제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데요. 규제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규제하는 목적. 이 국민들한테만 전적으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맡겨두니까 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이 유한한 국토를 독점하게 돼요. 독점. 2대8 법칙 이런 건 들어봤어요? 가름말을 2대8로 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위 20%가 국토의 80%를 독점한다고 그러죠. 2대8 법칙. 또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그 아파트를 혼자서 800채 갖고 있대요. 부러워 죽겠네. 아무튼 그래서 아파트를 그냥 800채 갖고 있고 야 그거 그 1년에 한 채씩 살아도 평생 살아도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독점이나 투기 현상. 또 우리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뭐 다 생태계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 파괴하면서 그리고 맨날 수도권만 디립다 개발이 돼요.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 다 저해하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투기하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딱 지정해갖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못하게 각종의 규제합니다. 일단 저 엊그제 나왔죠. 12월 16일자로 그 부동산 대책 그게 이 정부에서 18번째 나온 대책, 18번째. 그래서 욕 나오는 거죠. 아주 대책이 그냥 맨날 나와갖고, 그 18번째 대책이 나와갖고, 이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 0이요. 대출 아예 못 받게. 아, 그럼 내가 이전에 그 은행에서 돈 빌리겠다는데 아예 못 빌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규제요. 그래서 투기 싹 잡겠다. 하여튼 이 정부의 목적이 투기 세력 때려잡자. 투기를 때려잡아갖고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투기 이런 것들 발생하니까 규제를 도입해갖고 이 규제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죠. 우리 투기하면은 혼자서 돈 벌어요. 그런데 땅값, 집값 올라갔다. 여러 가지 거품 껴갖고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우리가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익.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규제를 가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의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토지별로 일일이 규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요.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가 되는 거냐?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토지 계획들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 도시공계획 이런 토지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가 되는 거냐?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용부담법 이렇게 얘기해요. 공용부담. 그럼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부담이라는 말 이게 첫 번째 나온 법률 용어라고 그래요. 그럼 부담. 저희 반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써요? 부담. 얼굴이 부담된다? 자, 제 얼굴은 뭐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죠. 오늘 그 자료에도 맨 위에 보면은 그 사진 딱 나오죠. 귀염둥이 사진. 하여튼 귀염둥이. 그래서 이제 사진 또 뭔 얼굴이 부담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이 아니고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부가를 얘기해요. 의무부가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자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그거를 두 글자로 부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보전 부담금 이런 제도를 배울 거예요. 그럼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금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그 얘기죠. 돈 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 그러는데 그냥 돈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꼭 어려운 말로 돌려놔요. 부담금 돈 내셔 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 낼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거를 공용부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법 공부하면은 이 공용부담이라는 것의 개념, 요 마인드를 좀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공법의 리갈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공용부담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용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공용제한. 자, 여기서 공용제한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해요. 한마디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제한합니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로서 우리 공용 제한하면은 크게 세 가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땅을 이렇게 써라. 용도를 딱 정해줘요. 땅의 용도를 정해주면 내 땅인데도 이제 내 맘대로 못 쓰는 거죠. 이 지역, 지구, 구역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것이 공용 제한이다. 그래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이 공용 제한에서 무조건 우리 시험에 10%씩 나요. 공법에 10%씩. 그래서 용도 지역이 2개. 자, 용도지구 하나, 용도구역 하나. 그래서 보통 4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용도구역은 안 물어봤고요. 용도지역에서 2개, 용도지구도 2개. 그래서 꼬박꼬박 4문제씩 10%는 이 공용 제한, 토지 이용을 제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하더라. 요 마인드, 요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용 수용. 자, 수용이라는 말은 거둘 숫자 써갖고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하는 거,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거, 그거를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혹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땅 갖고 계신 분들, 그 토지가 내 토지가 무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용 관련 문서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신 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이게 별로 와닿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냥 공한 것 같은데 하여튼 수용이라는 거, 공익사업, 도로 놓고 전철 놓고 공항을 짓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 그거를 수용한다. 물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래요. 보상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한다라고 하고요. 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공법에 또 4개가 있어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4개 사업할 때 수용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2개씩 꼬박꼬박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용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용환지라는 게 또 있어요. 요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토지 교환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환지, 토지를 교환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환지 개념 요거 들어본 거 있는데요. 뭐 증환지한다, 감환지한다, 입찰한지 이런 거 들어봤죠? 환지 이거 무슨 사업할 때 들어봤을까요? 그 11월, 12월 달 수업 한번 들으신 분들 환지 무슨 사업할 때?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절대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번 들으신 분이나 뭐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시험 보면은 뭐 점수는 도낀 개낀
27.5점 이런 비극적인 점수 나오고 막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상대평가 아니죠. 등수로 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다 합격하는 절대평가니까 서로 이제 동지요. 조우회를 발휘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우리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지의 개념, 요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환지 개념도 거의 2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공용 환권까지 있는데 그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공용 제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가 이 토지의 용도를 딱 정해주면 그 용도대로만 땅을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용 제한. 그리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갈 수 있다. 수용.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과하더라. 그거를 환지. 이런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공법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부동산법은 뭐 하는 법이냐?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다. 규제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부터 받고 하래요. 개발행위 허가. 또 건물 지 맘대로 져갖고 무너졌다. 죽죠. 사람 죽어나고 그러니까 연탄가스 또 나오고 사람 죽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죠. 건물 지으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아라. 만약에 이런 규제를 딱 정해놨는데 규제를 위반했어요.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지었다. 무허가로 건축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아주 돈은 또 귀신 같아요. 돈은 아주 귀신같이 하여튼 5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해버려. 그래서 아주 이게 공법이 엄격한 거예요. 규제를 딱 정해놓고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그러니까 공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저도 얼굴이 엄격하죠. 아주 엄격하게 생겼어요. 엄격해요, 아주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한 과목인데 이거 풀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규제를 가하는데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계획. 각종의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토지용 개발을 규제하고요. 그리고 이 규제를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다. 공용 부담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네 가지 성격을 쭉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 공법에서는 그럼 주어가 누가 되는 거냐? 자, 행정법이니까 국가 행정청이 주어가 돼요. 또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국가가.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 규제를 그냥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 공법에서는 국민이 주어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국가, 이 행정청이 주어가 됩니다.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국가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다 이 국가 행정청이 항상 공법의 주어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하에서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누구부터 알아야겠어요? 국가 같은 행정청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공법을 공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거 뭐 부동산법의 의 이런 거 갖고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근데 보면 표정은 뭐 엄청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이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두시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행정청의 위계질서 또 깔끔하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하여튼 1년을 공부를 해도 이놈의 행정청을 몰라요. 행정청을. 그래서 공법이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반드시 행정청. 자, 요거부터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그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이하에서 공법하면은 행정청, 뭐 행정청, 비행정청 많이 나올 거예요. 행정청은 일단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행정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요 국가와 지자체를 합쳐가지고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청 하면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러면 이 국가를 이제 중앙정부다라고 해서요. 자,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 공법에서 중앙행정처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이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우리 이제 부를 때는 요 교통자 생략하고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요거 판서할 때는 국토부 장관 할 때 장관 할 때 장 따고
국자 이렇게 판서할 때는 국자 이렇게 줄여갖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장관들 많이 나오죠. 또 해수부 장관 나오죠.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갖고 해수부 장관 쓸 때는 해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온다. 줄여갖고 농림부 장관 쓸 때는 농장. 잘하시네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나온다. 행안부 장관 줄여갖고 행장. 이렇게 다 줄여갖고 써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자 이렇게 줄여갖고 쓰고요. 그럼 이런 각 부의 장관, 이 각 부의 장관을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국가가 이꼴 국토부 장관, 이 국토부 장관 같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 어떻게 쓰든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꼴 국토부 장관, 장관을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정부가 또 있어요.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서 다시 크게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자,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광역지자체라고 하고요. 이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또 둔다 그래요. 그래서 광역, 기초.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이 광역지자체 하면은 일단 특별시. 특별시 어디요? 그 어려운 걸 맞췄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 여기 인천광역시도 광역시죠? 그럼 광역시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죠. 6개. 인천, 대전,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부산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이제 도가 있죠. 도. 도는 또 몇 개 있을까요? 도는. 저 밑에 그 행정청 밑에 제가 친절하게 지도도 다 하여튼 우리 공법 하려면 국토지리도 알아야 돼요. 국토지리. 지도까지 그냥 친절하게 다 그려놨죠. 잽싸게 그거 씌워보면은 도가 8도가 있어요. 8도. 제주도는 우리 특별자치도다. 따로 취급하고요. 그래서 전국 8도 그러죠. 8도. 그래서 도는 8도가 있는 거예요. 8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자, 공법하면서 별걸 다 배워요. 하여튼 그래서 도가 있고요. 또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요것들도 다 광역지자체인데 얘들은 이름 자체가 특별히 자치하는 시.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냐?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이거죠.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히 자치하는 도. 자, 얘는 제주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이 다른 과목에서 요 행정청 요거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하여튼 딴 과목에서 다 안 하니까 막내인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 딱 봐도 제가 막내 같죠? 세법 선생님 막내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딱 막내 같으니까 막내한테 다 시켜갖고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과목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가 광역지자체라고 하고요. 그러면 광역지자체 이게 처음에 법조문에서 나올 때는 이거 다 써줘요. 다 써주는데 계속 요거 5개를 다 써주려고 그러면 법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줄여갖고 씁니다. 생략해갖고 자, 요 5개 광역지자체 얘들은 줄여갖고 뭐라고 쓰겠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뒤에 말 딱 따는 거죠. 뒤에 말 따니까 시 아니면 도가 되죠. 시 아니면 도. 그래서 이 5개 광역지자체는 우리 법에서 줄여갖고 이제 이하에서 뭐라고 쓰는 거냐. 시도. 시도 이렇게 2글자로 딱 줄여갖고 쓰는 거예요. 시도, 시도 하면은 정확하게 5개 알아야 된다. 그죠? 5개 뭐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갖고 뭐라 그런다?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 그리고 광역지자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도는 도장이 아니죠? 도지사. 저 너무 무시했나요?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 도지사. 자, 요 5명을 우리가 광역지자체장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요것도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줘요. 이 사람들 다 써주는데 이거 다 써주면은 그냥 법조문이 2줄 나요. 2줄. 길어지니까 줄여갖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저 광역지자체장 줄여갖고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줄여갖고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매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이놈의 시도지사 하는데 그래서 시도지사가 누군지 첫 시간부터 제가 정체를 까는 거예요. 아니 정체를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 볼 때까지도 그냥 이름에 시도지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정확하게 5명 누구 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줄여갖고 간단하게 시도지사라고 표현하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광역지자체 밑에 풀뿌리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라 그래요.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를 둔다. 그래서 이 특별시 안에 자치구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자치구 요 몇 개 있다 그래요. 그 옆에 딱 보면은 서울특별시 옆에 구들 다 그려놨죠. 잽싸게 딱 씌워보니까 잽싸게 안 씌워져요? 25개입니다. 25개. 그래서 25개 이 자치구로 구성되는 것이 특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청난 거예요. 25개 자치구로 구성. 그 다음에 광역시, 이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는데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입니다.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만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부산광역시 여기 또 인천이니까 인천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부산이 더 큰 광역시니까 부산을 딱 그려놨어요. 인천은 지도가 좀 그지 같아갖고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써놨는데 부산광역시에 보면은 구들 있죠. 뭐 해운대구 이런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무슨 군이 있어요? 맨 끝은물에 기장군 있죠. 기장군이라는 거. 거기에 그냥 원자력 발전소들 다 몰려 있는 곳이 제일 위험한 것. 그래서 기장군.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도 여기 서구 있죠. 서구. 그리고 여기 또 옆에 강화군 있죠. 강화군.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다. 그 웃긴 거 있어요. 우리 서울특별시에 강서구 있을까 없을까? 강서구 있죠. 어저께 제가 강서구 거기 가서 수업하고 왔는데요. 근데 부산광역시에도 강서구 있어요 없어요? 또 그건 귀신같이 또 찾네요. 그래서 강서구가 다 있어요. 막 신기해 죽겠어요. 막 중구 막 이런 것도 있고 똑같이. 그래서 아무튼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이 있죠. 경기도 뭐 김포시, 경기도 연천군 뭐 이런 식으로 시와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지자체는 시, 군, 자치구가 되죠. 자, 이거 줄여갖고 법에서는 시군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시도, 시군구 다 국어는 똑같이 시라고 써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그죠? 우리 시군구 할 때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죠? 옆에 뭐 김포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서로 약속해갖고 우리 1년간 공법 공부하면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거부터 우리 이제 철저하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애들 줄여갖고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 시군 구청장이 기초지자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이게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역시 위계질서라는 말이 뭐겠어요? 상하, 상급, 하급 위계질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처 하면은 누가 되는 거냐? 국토부 장관이 가장 상급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죠. 더 높은 사람, 행정부의 수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사람을 총리라 그러죠. 총리.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장관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는 안 나옵니다. 일체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된다?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제일 밑에가 시군 구청장. 무조건 위계질서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무조건 위계질서대로 딱 법률이 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자, 이 시장하고 군수가 관할 구역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지 토지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시장군수가 토지 계획을 수립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와서 승인, 사인 받아야죠. 결제 받는다고 그래요. 승인. 그러면 시장 군수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을까요? 시장군수 바로 위에 누가 있다? 도지사. 근데 그대로 그냥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다.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국토부 장관. 무조건 그냥 위계질서로. 그러면 절대 시장 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위계질서 파괴하는 거 없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각각 승인을 받게 되고요. 이건 뭐 다 공식.
그래서 위계질서만 딱 잡고 있으면 누구한테 승인받는지 틀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 이제 특별한 애들 있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얘들은 이하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 가로 묶어갖고 그냥 생략해버려요. 다 생략하고 넘어가죠. 그 이유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지자체인데 얘들은 밑에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기초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법 공부하면서 요 기초지자체장의 권한 대표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는 게 뭐 있어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누구한테 하죠? 시군구청장. 아니 무허가로 건축하면 5억은 그렇게 귀신같이 알면서 누구한테 허가받는지는 또 몰라요. 돈만 예민해. 하여튼 돈만.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 받아요. 또 전국토에 빠짐없이 하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용도 지역 땅에다 지정하죠. 누가 지정할까? 원칙.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그래서 이런 광역지자체장이 하는 게 있고 기초지자체장이 하는 게 있죠. 이 광역과 기초의 권한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은 기초가 없죠. 그럼 여기서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용도지역 누가 지정해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얘들은 밑에가 없으니까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기초의 권한도 갖고 광역의 권한도 다 갖는다. 그러니까 만능이다. 그죠?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끼는 데가 없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다 끼어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요 다 되니까 이 사람들 갖고 별도로 우리 정답으로 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로만 지니까 이하에서는 가로 묶어갖고 그냥 생략해도 무방.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의 위계질서들 쭉 한번 따져봤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흥미가 생기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좋죠. 아무튼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인데 자 여기서 행정청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또 쭉 나오게 되죠. 자 일단 요 지방자치라는 말에서 왜 자치권의 개념 요거 하나 또 알아야 돼요. 자치권. 그럼 자치권은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가 없이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 다스려 나간다. 그 자치권이다라고 하고요. 이 자치권을 읽고 우리 법에서는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결정 사인해갖고 직접 할 수가 있다. 이 결정권인데 그 우리 지자체장 중에서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원칙은 누구냐?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도지사가 된다. 그죠? 시도지사. 그런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하나 더 있죠. 우리 도 아래에 있는 시, 요걸 기초시라고 그래요. 기초시. 그런데 요 기초시를 다시 이제 두 개로 구분해요. 인구가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인 시는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대도시, 일반시 이렇게 다시 구분하고요. 요 대도시의 시장, 자 요자들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도시장, 자 요자들도 이제 자치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대도시는 대부분 이제 경기도에 있어요. 뭐 수원시, 그 옆에 고양시도 있고요, 용인시도 있고 저 지방으로 가면 창원시, 이제 통합 창원시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연대고 다 합쳐갖고 큰 도시가 돼 있어요. 뭐 등등등 해갖고 자 이런 시들을 이제 대도시다라고 하는데 이 대도시 개념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상식이에요. 군이 시로 승격이 된다 그래요. 인구 10만 이상 되면은 이제 시가 되는 거예요. 시 인구 10만 이상. 그리고 시가 인구 100만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냐? 광역시. 광역시의 요건의 하나가 인구 100만 이상.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울산시였어요. 울산시. 근데 1980년도에 울산이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서 광역시가 된 거예요. 광역시.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는 기초시 중에서 제일 큰 시가 요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인구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인구가 118만이요. 거의 120만 됩니다. 고양시, 옆 동네 고양시는 인구 얼마 될 것 같아요? 110만이에요. 110만. 그 다음에 용인시도 100만, 창원시도 100만. 엄청난 도시들이요. 그러면 얘들은 다 인구 100만 이상이니까 광역시로 승격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절대 승격 안 시켜줍니다. 왜 안 시켜줄까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 있죠. 우리 서울, 인천, 경기 묶어갖고 수도권. 안 그래도 이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다 집중돼 있죠. 인구 2천만 가까이가 그냥 수도권에 몰려갖고 빽빽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에 광역시가 몇 개 더 출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 집중 현상이 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저해하니까 얘들은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줘요. 대신 저 지방의 인구 10만짜리 시하고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대도시. 이렇게 구분해갖고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주는 대신 자치권은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 구역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자치권자 하면 원칙 시도지사. 근데 누구까지 있다고요?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이 자치권. 자치권을 이꼴 결정권. 결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아직 우리가 뭐 계획들 아직 안 배웠죠? 그런데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결정권자.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계획의 결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 자치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개만. 아주 그냥 다 울고먹네. 자, 우리 이제 토지 계획을 수립한다. 공법은 계획법이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자, 원칙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같은 급은 도가 되죠. 근데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세요. 행정청에서 지도. 그 밑에 경기도 있죠. 경기도 안에 뭐 성남시 뭐 이런 시들 몇 개 있어요? 막 이렇게 쉬어보니까 몇 개?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도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관할 구역이 너무 넓죠. 그러니까 도 전체를 놓고 토지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아니고 도 밑으로 가니까 뭐가 있어요? 시하고 군. 그래서 자, 요게 우리 공법에서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시하고 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끌졌다니까 특, 광, 시, 군. 특광시군. 이게 우리 공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특광시군 했죠. 뭐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하여튼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특광시군. 그럼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우리 특광시군 이거 줄여가지고 세 글자로 딱 뭐라고 쓸까? 특광시군 요거를 줄여갖고 세 글자. 요거를 도시군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맨날 나오는 도시군 하면은 도시군 풀어갖고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요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다. 그럼 우리 도시군 할 때 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안 끼는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요거를 특광시군 줄여갖고 도시군. 요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청. 이거에서도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될 논점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행정청 아주 다 말씀드렸어요. 이하에서 이제 3월 달부터는 행정청 이거 다시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여기 딱 1월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1월 달까지만. 그럼 3월 달에 오신 분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시도지사 막 해버리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있으면 뭐 할 말이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부터 하나씩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서 1년간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 이 용어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합쳐갖고 국가나 지자체 얘들 묶어갖고 누구라고요? 행정청.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중에 100개가 넘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100개 되는 법률을 우리가 다 공부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맨날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120개 되는 공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의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법률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부동산법 책에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우리 부동산 공법,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률은 없어요.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시험 2차 과목의 제목이죠. 그러면 민법이라는 법률은 있어요, 없어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민법은 법률 이름 자체가 민법이죠. 근데 공법, 이런 법률이 없어요.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공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6개 개별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무슨 법들 공부하는지 적어도 이름 정도는 알아주는 게 예의죠. 제 이름이 뭐였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름 정도는 저도 이제 슬슬 여러분들 이름들 하나씩 파악해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몰라요. 하여튼 1년이 지나도 이름 모르는데 아무튼 적어도 무슨 법 공부하는지 이름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얘가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얘가. 그리고 우리 공법은 이제 한 과목이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과목별로 40문제. 그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 12문제. 30%입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우리 공법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큰 법인데, 자, 그런데 이 출제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공법 1번부터 12번까지가 이 법률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이 법의 내용 갖고 시험을 딱 보니까 우리 자신감 차원에서, 자, 1번 딱 봤는데 아는 거 나왔어요. 웃으면서 맞히죠. 2번도 보니까 아는 거 나왔어. 웃으면서 딱 맞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up든 자신감도 생겨갖고 막 모르는 것도 막 맞추고 그래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자신감이 뿜뿜 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1번 딱 보니까 몰라. 2번도 보니까 몰라. 막 당황스럽기 시작해져요. 그러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나머지 5개 법을 공부하는데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내용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만 그냥 거의 한 달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아주 이잡듯이 이 법률을 공부해갖고 작년에 30회 시험에서도요. 12개 중에서 10개는 우리가 그냥 1년 내내 지지고 복구하던 거 그거 나와갖고 웃으면서 맞췄어요. 2개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어려운 거. 그럼 그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틀려주면 되죠. 뭐 틀려주면 마음 편하게 틀려주면 되고 10개 딱 맞춰야죠. 12개를 다 맞춰야 막 직성이 풀려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절대 공법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고 그냥 맞추라는 것만 맞추시면 되죠. 얼굴 보면 뭐 욕심 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 풀어갖고 보면 국토라고 그래요. 국토는 전국의 토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라면은 무조건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국토의 일반법. 사람,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일반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름대로 국토를 뭐 한대요? 계획하고 이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토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토지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죠. 그래서 이걸 선계획이라고 그래요. 선계획.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국토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후이용.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또는 후이용 체계에 관한 법. 그래서 자, 이 법은 이름대로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어요. 계획 쪽, 이용 쪽. 어디가 당연히 더 중요한 거냐? 계획. 이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계획을 잘 수립해놔야 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했을 때 난개발도 방지,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정확한 이름 첫 번째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길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불러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계획 파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는데 국토계획법 이것도 기니까 더 줄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률 줄여갖고 부를 때는 앞글자, 중간 글자, 법률할 때 법자 따고 국계법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국계법. 그래서 다 다른 데 가보면 다 국계법 하는데 국계법 하면은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더 쉽게 앞글자 2글자 따갖고 이하에서 무슨 법이냐? 국토법. 그래서 국토법이다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고요. 국토법 해도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름 알아야 돼요.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갖고 국토법.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 이제 계획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한다 그래요. 자,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보존해 나갈 수도 있죠.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다 통칭해갖고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에 관해서 공부하는 법이 이제 2개가 있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2개는 철저하게 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대로 해나가는지 그 절차에 관한 법인데 도시개발 사업 하면은 별로 와닿는 게 없죠. 근데 앞에다가 뭐 하나 딱 붙여주면 돼요. 신자 딱 하나 붙여주니까 신도시개발. 그럼 여기도 검단 신도시. 다 신도시 개발된 곳이죠. 아니 그걸 몰랐어요? 아무튼 검단 신도시는 몇 기 신도시라고 그래요. 2기라고 그러죠. 2기. 별로 뭐 지역에 관심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신도시 개발. 요를 법에서는 무슨 사업이냐? 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 아무데나 막 신도시 개발을 오는 거 아니죠.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지 개발 사업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개발법 이렇게 불러요. 개발법, 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데 이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맨날 신도시만 찾아다니면서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낙후된 지역들을 다시 개발해갖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 소위 재개발한다 그러죠. 또 오래된 아파트 다시 짓는 거,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통칭해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냐?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정비사업.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에요.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 있는데 그럼 정비사업이다 이게 법률 용어죠. 정비한다는 말이 뭐야? 정비는 고친다 그랬죠. 우리 자동차 정비 고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고치는 대상이 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뭘 고쳐요? 도시나 주거 환경을 고쳐준다. 그래서 낙후된 구도시죠. 열악한 주거지역 이런 데를 다시 고쳐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 그거를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얘도 줄여갖고 부를 때는 도시 정비법 그래서 도정법 그래요. 도정법. 별로 와닿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뒤에 말 따갖고 무슨 법이냐? 정비법. 개발법은 개발사업에 관한 법.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법. 간단하죠.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를 공부하고요. 이 개발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논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12문제. 사이좋게 6문제씩. 사이좋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 12개 풀고 이어갖고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순서대로 이제 쭉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거꾸로 보전이요.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법이 농지법이 있어요. 농지법. 자, 농지법은 이름대로 뭐에 관한 법이겠어요? 농지, 농사 짓는 땅, 논밭. 그래서 이 농지라는 것은 절대 보전이요. 우리 식량도 안 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쌀 한 토를 생산 안 한다. 외국에서 다 수입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10,000원에 수출해 줬는데 100만 원 이렇게 올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량도 아주 중요한 안보 자원. 그래서 최소한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 농지라는 땅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뭐 할 땅이냐? 보전. 그리고 농지는 농사 지을 땅이죠. 그럼 저 서울 살면서 시골에 농지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투기라고 그러죠. 우리 공법에서 투기란 실제 이용 의사가 없이 차익만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투기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하면서 농지 놀린다. 그러면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만 소유하는 거냐?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합니다. 그럼 중개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막 농지 중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돼요. 돈 벌려고 그러면 해야죠. 그럼 다 해야 돼요. 돈 벌려고 그러면. 아무튼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개발하는 땅이 아니고 보존할 땅. 그래서 농지의 소유, 보존에 관해서 농지법이 있는데요. 자, 이 보존은 그냥 현상 유지니까 논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그것도 제일 끝에 39번, 40번. 딱 이 공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2차 과목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갖고 시험 보죠. 옛날에는 그냥 3과목을 그냥 한 교시에 다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을 2시간 반 보는 거예요. 2시간 반. 그럼 긴장된 상태에서 2시간 반 시험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꼭 화장실 문제가 생겨갖고 그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그 시험장 뒤에 요강 갖다 놓고 그랬어요. 쫄쫄쫄쫄 소리 나고 막 아무튼 또 믿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의 뭐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2차 과목도 이제 1교시, 2교시 나눠갖고 시험 봐요. 그럼 1교시 때 중개사법하고 공법 2과목 보죠.
국어 뭐 이제 시험 보신 분 알아요? 혹시 작년에 시험 한번 봐보신 분? 절대 손 안 들어요. 하여튼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절대 손 안 들어. 그런데 아무튼 그 시험 보면은 그 1차 끝나고 30분 정도 쉬고 이제 2차 딱 시간 됐다. 그러면 감독관이 시험지 쫙 나눠주죠. 그리고 시간 되기 전까지 풀지 말라고 덮어두라 그래요. 덮어두면 딱 보이는 게 뭐냐? 농지법. 딱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싹 풀어보는데 두 개 다 몰라. 오로 이제 작살난 거예요.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농지법은 눈으로 이렇게 살짝 풀어보면서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출제경을 보면 한 문제는 쉽게 나와요. 한 문제는. 그냥 농지법 수업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그냥 맞히라고 되는 거. 근데 한 문제는 또 어렵게 지엽적인 거 막 가로 같은 거 막 찾아갖고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은 열심히 공부해도 그냥 한 문제밖에 못 맞춰요. 한 문제 틀리라고 되는 건 틀려주면 되죠. 두 개를 다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한 문제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만 잘 들어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업도 안 듣는다. 그래서 농지법 할 때 가면은 이 농지법은 이제 우리 6번째로 수업해요. 그 1년에 뭐 수업도 한 2번인가 할까 말까. 별로 수업도 잘 안 해요. 그나마 수업도 잘 안 하는데 농지법 한다 그러면 다 책가방 싸갖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한 2분, 3분 놓고 아주 쓸쓸하게 수업을 해요. 쓸쓸하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수업이라도 1년에 한 2번 할까 말까니까 수업이라도 잘 들으면 한 문제는 그냥 맞히는 거예요. 한 문제는 뭐 잘 찍으면 되고. 근데 수업도 안 들으니까 절대 시크릿이라고 그랬죠. 농지법은 2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몇 번?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는 5번 나온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20년간 깨지지 않는 법칙이었어요. 농지법. 그래서 재작년 27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문제 쉬운 거는 풀어서 맞히고, 한 문제 어려운 거는 5번 쭉어갖고 그냥 맞히고, 하여튼 어떻게든 그냥 5번이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시크릿, 절대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떠들어대갖고 그 출제위원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작년에 5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3번만 2개가 다 3번으로.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한테 죄송해 죽겠어요. 5번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 근데 찍는 거는 자기 책임 아예 찍는 거예요. 그 5번 안 나왔다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법칙이 깨졌죠. 그럼 다시 이제 20년간 법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5번 하나는 나온다. 자, 그래서 아무튼 농지법은 5번 하나 찍으면 한 문제는 맞죠. 제가 모의고사 낸다. 그러면 항상 예의 바르게 하나는 5번 꼭 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힌트를 또 드리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토지공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그냥 1시간 후딱 갔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